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 먼 훗날에 이런 노래들로 유명한 가수죠. 박정훈 씨가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컸습니다.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채굴기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는 20대 남녀가요. 놀이기구를 탔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미도 놀이공원에서의 안전사고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있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죠. 한 주간의 뉴스를 짚어보는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에는 어떤 이름이 올라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인기 가수였죠. 박정훈 씨. 이 박정훈 씨가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곧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이 가상화폐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박정훈 씨까지 연루가 됐던 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거는 주식처럼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요. 수학식 같은 걸 풀어서 그 화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쪽 용어로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 채굴은 사람 머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투자금 모아서 고성능 컴퓨터들을 사서 24시간 채굴 작업을 하겠습니다. 채굴에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채굴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굴 대행업체가 주기로 했던 수익금을 안 주기 시작한 거죠. 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채굴 대행업체 이름이 마이닝맥스인데요. 마이닝맥스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빈현우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 대표께서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손해보셨어요? 저는 최초 투자 시에 채굴기 한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 올해 3월 경부터 한 7월경까지 총 3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예. 투자 원금 중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회수하고,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원 피해자세요? 네. 와, 이런 식으로 피해당한 사람이 뭐 대략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국내 피해자 한 5천 명 이상인 걸로 확인됩니다. 5천 명. 지금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가입하신 분들은 한 4,500명 정도. 4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다 합치면 피해액이 2천억 원. 처음에 이런 채굴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던 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스피치 과정의 수강생의 소개로 제가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투자금을 점점점 늘리신 거겠죠, 당연히? 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한 대, 세 대 정도 시작하다가, 예. 뭐 이기를 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채굴기를 늘리고, 예. 가족이나 뭐 가까운 지인에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가족하고 지인도 채굴기를 사고, 뭐 지금은 내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매우 안 좋아지고, 받고 우울증도 느끼고, 뭐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까지 있고. 아니 그럼 처음엔 채굴기 한 대 샀을 때 한 대당 수익금이 얼마씩이나 들어온 거예요, 매달?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비정상적인 수익이 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예. 적게 나올 때는 월 30만 원, 많게는 월 100만 원 정도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300만 원 투자했는데 월 100만 원이 나와요? 투자금, 네, 그 당시에 수익금으로? 이제 가상화폐의 특성상, 예. 네,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일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랬겠네요. 한 대, 그러니까 300만 원 들여서 한 대 샀는데 거기서 매달 100만 원이 나오는 걸 보면 야, 이거 조금 더 투자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모여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대를 시작했다가 예. 뭐 결혼 자금으로 한 10년간 모은 돈 1억을 투자한 분도 있고. 결혼 자금 털어서. 네, 치킨집 창업하려고 이제 모아둔 1억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자기 정말 친한 친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예. 뭐 입주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그 아파트를 팔고 이제 같이 채굴기에 투자했는데 지금 친구와의 관계도 매우 서먹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가 언제부터 이상하구나 느끼셨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시작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제 한 5월경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마이니맥스가 사기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또 그 IDC 센터에서 채굴기 사진을 채굴기 앞에서 사진 찍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고성능 컴퓨터가 잔뜩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실물 그렇죠. 사진. 그런 사진을 이제 소개해준 분이나 자기 지인이 직접 찍은 그런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좀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의심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채굴한 가상화폐가 들어오니까 점점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니 가상화폐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돈이 된다니까 막 달려들었다가 낭패 보신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와 인터뷰하시는 빈현우 씨는 가상화폐 관련된 책까지 낸 전문가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사기를 당하죠. 사기 당한 전문가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저는 피해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한 마이니맥스 피해자 모임 대표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진 같은 거나 그런 증거 자료를 보고 실제로 또 가상화폐가 들어오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 또 한 5월경부터 가상화폐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게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이니맥스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이 회사를 설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뛰고 채굴기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몰린 거죠. 구매 수요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채굴기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나겠죠. 마이닝맥스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욕심은 나는데 채굴기 줄 돈 없다 보니까 채굴기 부품도 막 딸리고 막 부품도 품절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품이 품절. 그때 이제 약간 이거를 채굴기 값을 받은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사서 주는 그런 이제 약간의 편법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조달도 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채굴기를 사서 돌릴 능력이 안 되면 거기서 투자자 모집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모집을 한 거군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닝맥스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채굴기 산 사람들은 지금 피해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채굴기 그럼 몇 대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채굴기요? 실제로 몇 대가 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는데 상면 업체가 있습니다. 채굴기를 설치하는 업체. 상면 업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결과 실제 채굴기가 한 2만여 대 이상이 있고 있긴 있었어요. 2만여 대가. 2만여 대 있고 그다음에 채굴기를 설치하려면 이제 돈을 받아서 부품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까지 다 합치면 한 5만 대 정도 있다고 상면 업체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있었어야지 돌아갔어야 정상이에요? 투자자 규모나 총 어느 정도의 채굴기를 구매했는지 저희는 모르죠. 어느 정도 구매를 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자면은 어느 정도를 해서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린 거냐 이 말씀이죠. 대충 총 봤을 때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인데 한 5만 대 정도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약간 한 1만 대, 한 2만 대 정도가 비는 걸로 보입니다. 비는 걸로. 그 사이에서 이제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더 문제는 이게 다단계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면서요. 한 사람 끌어오면은 뭐 등급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씨, 가수 박정훈 씨는 어떻게 연루가 된 겁니까?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박정훈 씨하고 마이닉맥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기사를 보고 알았죠. 그래요? 박정훈 씨가 이런 행사 같은 데 가서 막 홍보하고 이랬다고 하던데 못 보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실 기사 내용으로는 박정훈 씨가 맡았던 이노 AMC가 마이닉맥스 박 회장의 또 다른 계열사다. 그다음에 이노 AMC라고 거기서 100억 원을 이제 이노 AMC에 출자해가지고 출연한 회사다. 박정훈 씨는 박남우 씨랑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깊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박남우 씨가 또 80억 원을 빼갔다. 자금 세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박정훈 씨 출국 금지도 됐는데 저희는 이 모든 사실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피해자 모임의 대표도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을 정도면은 아주 네. 얼굴을 드러내놓고 막 활동을 한 건 그러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 아마 박정훈 씨도 뭐 어떤 피해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봅니다. 혹시 박정훈 씨도 그 과정에서 속아 넘어간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남을 속이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의심하면서 지금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요거는 뭐 조심스러운 네. 예측입니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좀.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는요. 그런데 대표님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의 바탕에는 굉장한 투자 위험이 따른다는 거 알고 투자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 사실 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인데 투자를 했는데 무슨 뭐 우리가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채굴기가 있어요. 채굴기가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지금 상면업체를 찾아가서 채굴기를 왜 안 돌려주냐 했더니 검찰이 수사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투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면업체 대표격인 맥스팩토리가 있어요. 사실 또 맥스팩토리도 그 마이닝 맥스가 100% 출자한 회사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지 그런 이야기들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채굴기를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죠. 윤성재 씨가. 그래요.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서민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런 사기 사건을 막아야 된다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의 대표입니다. 민현우 씨였습니다. 인천 월미도를 놀러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이킹, 뭐 대관람차, 디스코팡팡 이런 놀이기구들을 놓고요. 영업하는 놀이공원들이 군데군데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전체 놀이기구 수를 합하면 4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 크레이지 크라운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20대 남녀 2명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죠. 지난 2015년에는 바이킹을 운행하던 중에 안전바가 풀리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올 9월에도 이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누구누구와 함께 가신 거예요? 저희 부부하고 오빠네 부부 해서 어른 4세, 아이 3이요. 예. 거기 가서 어떤 기구를 타다가 어떤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 회전 동물이라고 해서 예. 컵 안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인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그 머리하고 코를 부딪혀서 코피가 심하게 난 상황이었어요. 회전컵을 타는 놀이기구?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다칠 이유가 없는 좀 안전함 축에드는 놀이기구 아닙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자, 그 회전컵을 탔어요. 한 컵 안에 몇 명이 탔습니까? 저희 애는 3명이 탔거든요. 8살 둘이랑 6살 하나. 그 안에서 이렇게 핸들을 조작하는 건가요? 예,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돌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목이랑 몸이랑 같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예. 부딪힌 거죠. 서로 부딪혔어요. 머리랑 코랑. 예. 그럼 막 코피가 났습니까? 코피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단은 기계를 멈춰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기계 좀 멈춰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멈춰줄 수가 없다. 그럼 이 컵의 회전컵 담당자는 어디 간 거예요? 다른 놀이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요원 한 사람이? 3-4개를 하는 것 같아요. 3-4개를 한 번에 조자. 그 이쪽은 지금 아이가 코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빨리 멈춰야 되는데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찾았죠, 그 사람은. 그래서 와서 이렇게 멈추긴 했어요. 근데 애도 놀랬고 피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저는 일단 애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놀이공원에서는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사고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얼마 만에 그 요원은 찾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저희가 어디 있나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행요원이, 조작요원이 거기 붙어 있었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것을 어쨌든 다른 놀이기구로 다니신 거예요. 불러오느냐고 시간이 걸렸고. 당연히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기계는 구석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네. 그 회전컵이 뭐 안전벨트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놀이공원에도 회전컵은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앞에 이제 그 핸들을 잘 잡고 타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경우에는 혹시 아이들 부주의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또 거기 가면은 한 명씩 타라고 안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들 이렇게 태우니까 저희도 그냥 한 컵에 태우긴 했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3명 태우는데. 그렇죠. 네. 그럼 그 한 컵에 1명 태워야 된다는 건 나중에 하셨군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죠. 아마 그게 키 제한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기구만이 아니라 예. 다른 거 키 제한이 있는 놀이기구도 있는데 예. 그것도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조금 못 미치는데도 그냥 타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태웠죠. 근데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죠. 어떻게 아이가 코뼈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계속 관찰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그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네, 지금 네. 그것보다 훨씬 심한 유사한 사례들이 또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시면서 철렁철렁 하셨겠어요. 좀 진짜 놀래죠. 또 누가 간다고 그래도 말리고요. 제가 가까이 살아서 예. 애들이 가자고 막 쫄랐는데도 못 가겠어요. 겁나서.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이들 지금은 괜찮죠? 예, 당연히. 아유,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뒤에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요 상황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요. 어머니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같은 월미도에서 지난 9월에 놀이기구 사고를 당한 분이세요. 그 부모 한 분을 연결해봤습니다. 예,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영세한 놀이공원 실태는 어떨까요? 예,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종국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월미도 놀이공원처럼 많게는 수십 대, 적게는 서너 대 놀이기구 놓고 영업하는 시설들 예. 전국적으로는 몇 개나 될까요? 뭐 경기도권만 해도 한 300여 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합치면은 수백여 곳에 이런 테마파크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게 이제 허가제죠. 허가제이긴 한가요? 예. 허가를 맡아야지만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예,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맡고 예. 얼마마다 한 번씩 맡습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후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맡고 나서 이제 편법 운행들이 많이 행행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검사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방호 장치를 임의로 좀 해제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 또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회전수를 늘리다 보면은 주요 구조부나 이런 것들이 만모율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맡을 때는 규격에 맞게 검사를 맡지만 네. 그 다음에 더 스릴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기계를 조정을 해버려요. 임의로 변경을 해버려요. 예. 하하. 그러다 보면 마모율이 높아져서 이번 경우도 볼트가 하나 빠진 거라 그래요. 그렇죠. 볼트가 빠지면서 탑승석이 내려앉으면서 사람들이 2명이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였으니까 이 정도지.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였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하루 종일 이제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평일에는 손님이 없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또 이제 주말 휴일에는 또 손님이 몰리고 이런 현상되다 보니까, 예. 그때 또 이제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회전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요. 더 영세한 곳, 한두 대, 두세 대 놓고 하는 곳들은 어땠을까 좀 갸우뚱해집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그 전문 안전요원이나 이런 조종원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가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고 뭐 한두 사람이 그 단기 알바생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조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1인 3역 4역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법에 정해져 있기는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1종부터 해가지고 20종까지 해가지고 그 1종 10종 이하는 1명, 10대 이하는 한 명.
예. 그다음에 11종에서 20종 이하는 2명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정들은 있지만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다루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배치되도록 돼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말씀. 그럼 대부분 그냥 아무 자격증이나 뭐 교육받지 않은 알바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피해자 같은 분도 나타나는 건데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레저 인구 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런 놀이기구 갖춘 시설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전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분들 좀 점검해봐야 될까요? 지금 10년 이상 된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그 검사 주기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검사 주기를 좀 더 줄여라. 그리고 이걸 조종하는 사람도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해야 되고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도요? 또 그 다음에 그 정부가 그 수익성이 낮아 유지 관리도 안 되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문제들도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네요. 수익성이 안 나서 제대로 어떤 요원들 갖추고 운영도 못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두고 보는 요것도 좀 문제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민안전센터 시민단체입니다. 박종국 대표였습니다. 청취자 홍성준님, 찹쌀떡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뉩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찹쌀떡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하셨는데 지금 뉴스 다 가기 위해서 허성모 소장, 이준석 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그렇죠. 저는 잘 아는 세대입니다. 잘 아시죠? 상계동은 있어요. 상계동은 있어요. 아는 세대니까 이쪽도. 예, 뭐 밤에 겨울철에 찹쌀떡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니죠. 근데 저는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치놓고 좀 시기죠. 그때는 학력고사 지금보다 좀 늦게 쳤으니까. 그렇죠. 그때 찹쌀떡 장사를 제가 직접 해봤어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찹쌀떡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밤에 한 게 아니고 낮에 친구들 시험 친 친구들하고 3명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제 찹쌀떡 공장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팔고. 잘 됐어요 장사가? 그 다 팔았어요. 금방 팔았는데 그래서 돈을 약간 남겼는데 그중 친구 하나가 다 써버렸어요. 들고 튀었어요? 아픈 추억이 있는 찹쌀떡. 그래. 참 정겨운 소리네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들으시고는 남용성님,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가상화폐는 법으로 정해진 수익수단은 아닌데 그 피해를 법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분들 안타깝지만 방법이 있겠느냐. 8322님 이런 문자 주셨고요. 신봉식님은 이분이 오늘 받은 문자 하나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가상화폐 관련된 세미나들 채굴기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세미나지 이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있다. 주의하라는 이런 문자를 청취자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천억대 사기 사건 얘기였고요. 월미도의 이 놀이기구 사건 들으시고는 근데 이 회전컵 태우신 어머님 혹시 회전컵에 한 명 타는 걸 알면서도 3명 아이 태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진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명 타도 된다고 해서 3명을 태웠는데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컵 하나당 1명씩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키도 120이 안 되는 아이는 철저하게 자로 재야 되는데 대충 눈으로 타라 뭐 이런 경우를 이분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거기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롤러코스터 많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은 글쎄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철저하고 뭐 애초에 그게 뭐 그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철저합니다. 본인이 이게 안전한지부터 검증하고 또 찾아보고 하고 얼마나 뭐 난이도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좀 힘든 놀이기구인지 다 파악하고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자나 타는 자나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돌아볼 때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찹쌀떡 장사를 하신 분.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찹쌀떡을 적어도 아는 분. 알죠. 두 분.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중진들을 하한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당 중진들. 완전 상장 폐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주째. 예. 이준석 위원장 누구? 저는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의원. 네. 김종대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김종대 의원 지난주에 정말 아마 태어나서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이번 국회에는 거대 정당에서 뭐 사성장군 출신 비례대표 의원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면 김종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서는 뭐 다른 거 김종대 의원의 의도라는 건 저는 뭐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 뒤에 해명 과정이라는 게 너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종대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중에 이국종 교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겨냥한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생충 북한 그 귀순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걸 얘기한 건 일종의 인권 테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얘기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의료진을 싸잡아서 얘기한 거다. 아니면 뭐 나중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고 소위 예전에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비아냥 들었던 주어 없음 논란 뭐 이런 거로 가는 약간 이국종 교수를 겨냥한 거 아니다. 이게 마치 주어 없음 논란처럼 이제 그렇게 들렸다.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지점이 됐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일간 지지율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얼마나 군사 전문가고 열심히 이쪽 분야에서 노력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그냥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그런 것처럼 걸려버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허성모 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정의당이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 정당은 진보적 아젠다를 잘 선점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기순병 사건에 있어서 진보적 아젠다는 뭘까? 결국은 환자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그 의도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올 수 있다.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너무 그 진보적 아젠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대중의 정서가 조금 유리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청취자 문자도 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북한 귀순병사가 사느냐 죽느냐 막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제기한 것이 과연 그렇죠. 적절했는가 논란? 뭐 의사 언론의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부까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의사가 뭐 어떤 특정 교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수고에 대한 가치는 무시된 채 환자의 인권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됐고 이 둘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은 어쨌든 지금 이 의사의 수고나 노력 그리고 또 이 관심이 가 있는 것이어서 그쪽을 높게 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적이 또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또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북한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왜 환자 인권만 말하느냐. 그래서 너는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다 받아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매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해명이 이제 방금 이런 이야기한 것처럼 오락가락하게 복잡해져 버렸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요, 이런 환자의 영양 상태나 아니면은 또 그 기생충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게. 저 같은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뉴스닥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저도 그렇고 바른정당 구성원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농담도 아니고 이제
구충제하고 비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이번에 나올 정도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차하는데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 진짜 했어요. 문재인 정부 보내라.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유가족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현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가 저는 유효했다 보는데 너무 이걸 이제 뭐 뒤집어 말하는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북한의 안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공개되면 발끈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바였고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제 국가 보건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기생충 박멸을 위한 뭐 정기적인 변 검사도 있었고 이런 게 다 했는데 체변봉투가 있었고 이준석 위원장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다 있었고 그거 놓치면은 뭐 친구 거 나눠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약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바였죠.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볏짚 삶은 물 먹고 뭐 이런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볏짚 삶은 물. 구충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거 먹고 나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타격을 받은 거 분명합니다. 진보당이 이제 정의당이 우리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타격은 분명하지만 청취자분들 이런 문자 주세요. 문미현님은 김종대 의원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언론에서 싸움을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SNS에 그냥 올린 건데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걸 언론이 콕 집어서 이국종 교수와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면서 이국종 대 김종대 구도로 몰고 간 거 아니냐. 이게 문미연님 의견이기도 하고 김종대 의원의 반론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제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그런 대결 구도의 그 소재로 쓰일 만큼 지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만큼 김종대 의원이 이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간과했다고 저는 보시나요? 김종대 의원 주장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테크니컬 파울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부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도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사과를 했죠. 하한가 올라오셨고 허성무 소장님 한국당 중진 하한가? 요새 왜 또요? 왜? 한국당 중진들이 거의 뭐 막말 프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유희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어제도 또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지진 발언 하늘의 경고다 지진 발언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논란이 된 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이었죠. 예, 그래서 뭐 꽃감을 진짜 깎았느냐, 뭐 설치 미술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그 이제 청와대도 이게 반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일에 반박해봐야 뭐 남는 게 없는 거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곶감을 직접 만드시다니요. 민생 좀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혼자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진 말고 동영상 올려달라. 시간 참 많으십니다. 감 깎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해 의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연예인병 같기도 하고 관심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저질러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제가. 근데 이제 아무나 건드리 갖고 관심이 대상이 안 되니까 뭔가 국민적 대상이 될 만한 센 사람을 건드려야 되니까. 센 사람을. 김정숙 여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진 발언으로 명폭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화제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화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슈를 덮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대표는 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고름. 암덩어리, 제거, 뭐 이렇게 거의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들을 동원해서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최경환 의원 아예 수사 받으러 안 가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도 뭐 수사 거부해야 되는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거의 이제 지금 좀 이쯤 하면 막 하자는 수준으로까지 막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흔히도 우리가 막말 경연대회가 있으면 모두가 공동 대상 상감이다. 이 시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막말로 가느냐. 왜 그런 거예요? 득이 돼요? 이렇게 하면? 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그런 지지 세력은 단단해지는데 그렇죠. 확장성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 공화당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막 나갔지만은 당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좀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같이 지금 이제 뭐 그 대표랑
뭐 이 동일체 원칙처럼 이렇게 지켜가지고 같이 비슷한 톤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홍 대표가 이렇게 뭐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안정감이나 무게감이 따라줬을 때 국민들이 이제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집단적 뭔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국민이죠. 만약에 이제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비판과 견제가 순기능을 하고 무게감이 올라오려면은 어떤 딱 비판할 만한 거리에 비판을 해줘야 그렇죠. 국민들도 그게 동의를 하고 주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 일이나 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1야당이 공당으로서의 무게감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비판에도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자체도 지금 이제 제가 듣는 정보로는 굉장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저희도 한번 접했지만 김성태 의원 대 홍문종 의원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그 부분보다는 뭐 이주영 의원 같은 분,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또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완급 조절이 될지 아니면 또 원내대표도 또 강성류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당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버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한가 먼저 살펴봤고요.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이석수 검찰관. 어제였죠. 공판에 출석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 풀어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국선 변호인들 뽑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이석수 감찰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상한가 왜 주셨어요? 이제 뭐 언론에서 작년 7월인가요? 뭐 이제 미래재단, K재단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재단들에 대해서 감찰을 이석수 감찰관이 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감찰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언론에도 이제 보도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전 정권의 청와대의 관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정농단에 다 연루가 돼 있는 데 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작동하게 한 전 정권 청와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상한가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나라가 자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정언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 다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한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김성환 평론가가 했던 그 5.18 강주민주항쟁 때 안경무관님. 안경무관님 같은 그런 역할이죠. 맞아요. 그런 본인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고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 조직에서 모두가 예스하는데 혼자 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큰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역사는 조금씩 그렇죠. 경찰의 발전을. 인권 경찰로서의 마지막 지켜낸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이 상한가 맞아요? 이분들 뭐 딱히 상한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관심 많이 받을 겁니다. 관심 주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교정당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한 통로가 이분들이 되는 건데. 못 만났대요, 근데.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좀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좀 확신하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영하 변호인만 상대했다는 것 자체 아는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내 분신을 하나 설정한 건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들한테 분신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러면 어제 안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재판 열립니다.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나올 거였으면 어제 당연히 안 나오죠. 제가 의문입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이미 뭐 자포자기한 하나가 있고 포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 둘째는 뭐 이 재판은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다는 명확한 겁니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양쪽으로 곤란해진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출당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피해자의 위치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좀 불쌍한 위치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표현들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핵심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아직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대통령을 니들이 출당했단 말이야?가 돌아오면은 버렸단 말이야. 저런 분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층은요, 자영업자, 무직,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그 있고 거기다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박사모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는 건데 그 세 축이 다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지방선거 때 결집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벼랑 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 전술입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법치국가 아니냐. 근데 법을 부정하고 아니 난 재판도 안 나가겠다. 저 재판은 의미 없는 재판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 거기 계신 그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법적 전술을 따져보자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본인과의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걸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의 대처가 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 하한가 보도에는 한국당 중진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성 소장님. 아까 그 찹쌀떡 굉장히 찰졌다는 문자. 칭찬 문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